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에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북한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제 얼굴이 중국 조선족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긴급 수배. 체포 시 현상금 10만 달러. 특별 추격조 100명 배치. 저는 북한에서 25년간 특권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용 차량, 고급 아파트, 보장된 미래였습니다. 그런 제가 냉동 컨테이너 안에 숨어 영하 15도의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채로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가방 속 USB 6살 조카 혜진이, 아버지의 최후. 이 모든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박명철 중장은 62세로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라. 저는 박소연, 당시 25세였습니다.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고급 아파트 12층에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4명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리순이, 남동생 박성호, 그리고 저였습니다. 어머니는 당 중앙위원회 소속이었고 남동생은 32세로 보위부 소자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당과 군에 충성해온 특권층 중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내 딸 혜진이 말이다. 6세 조카 박혜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났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고 가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의식이 흐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당중앙병원에서는 희귀 뇌전증이라고 진단했지만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거부당했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사실 특권층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39호실 산하 대외무역 총국 과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4대가 충성한 집안이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영웅이었고 아버지는 김일성 시대부터 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전용 차량이 대기했습니다. 배급 걱정 없이 살았고 평양 최고급 백화점에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저는 일본산 화장품과 유럽산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가진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보였습니다. 저는 2020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국제금융 전공으로 수석 졸업했습니다. 졸업 다음 날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9호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업무였습니다. 중국 무역회사와의 연락, 서류 정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제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국제 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컴퓨터로 수백만 달러가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 단둥의 그림자 회사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비밀 계좌들, 아프리카 광산 이권들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북한은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조카 하나 살리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연아, 이걸 잘 보관해라.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너와 내 동생을 살릴 수 있을 거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개월 전에 당 중앙에 보고서를 올렸다. 군부 예산의 30%가 불명확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불명확한 예산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곧 김정은의 비자금을 건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최근 보위부에서 우리 집을 주시하고 있다. 차량 미행도 붙었고 전화도 도청당하는 것 같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39호실에서 일하지 않느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게 아버지는 걱정이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산 보고서를 낸 것도 문제였지만 제가 39호실에서 일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비자금 전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제가 결합한다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 대동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구나. 그 말에 담긴 배신감을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월 23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동생 성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혜진이가 숨을 못 쉬어.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작은 몸에 산소 마스크를 쓴 혜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가슴이 갑박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뇌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달 안에, 아니 2주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나머지 말은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혜진이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평생 충성했어도, 우리 가족이 3대째 헌신했어도 이 체제는 조카 하나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김정은 정권의 모든 비자금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보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허리가 더 굽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돌아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조심해라. 그날 저녁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시, 7시, 8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5시면 퇴근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밤 9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무의 남편이 당 중앙당에 소환되었습니다. 조사받을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보위부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차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습니다. 박명철 동지의 숙청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족 전원 연좌제 적용 예정입니다. 48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동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앞으로. 제목은 금고의 열쇠를 가진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의심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용 차량을 타고 39호실 대외무역총국 건물로 향했습니다. 운전사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저를 죄인으로 낙인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소연 동무 부국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부국장실로 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국장 김철민은 58세로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소연 동무 안께. 네, 부국장 동지. 아버지에 대해 들었는가? 네, 들었습니다. 부국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겠네. 며칠 쉬는 게 어떻겠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저도 끌려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국장 동지. 하지만 일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부국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쉬도록 하게. 결국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무실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 운명을 결정짓게 될 하루를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39호실에서 일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국제금융 전공 수석 졸업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한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소연 동무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당 중앙당 조직부에서 나왔네. 동무를 특별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소. 그렇게 39호실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의 금고였습니다. 저는 매일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중국 선양의 가짜 회사를 통해 석유를 반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다른 물품이었지만 실제로는 원유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비밀 계좌를 통해 달러를 세탁했습니다. 북한 명의가 아닌 중국인, 러시아인 명의로 된 계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광산 이권을 확보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콩고, 앙골라, 짐바브웨의 광산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김정은이 해외에 숨긴 돈이 최소 50억 달러라는 것을 말입니다. 계좌가 무려 237개였고 그중 127개는 중국에, 58개는 러시아에, 나머지는 중동과 아프리카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이 모든 정보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담당자 연락처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다시 그 하루로 돌아가겠습니다. 부국장실에서 돌아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파일들을 USB에 백업하기로 했습니다. 파일들을 복사하던 중 내부 네트워크에 새로운 문서가 하나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명철 중장건에 대한 조사 지침.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명철 동지는 2024년 5월 군부 예산 감사 과정에서 당 중앙의 특수 예산 3천만 달러의 흐름을 추적하려 시도하였음. 이는 수령님의 통치 자금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함. 또한 딸 박소연이 39호실에 근무하며 핵심 금융 정보에 접근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부녀가 결합하여 체제에 대한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결론 박명철 즉시 숙청, 가족 전원관리소 이송 조치,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를 의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그리고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가족 전체가 위험해진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마 48시간, 길어야 72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동강변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에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왔던 풍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동료들?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들?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혁숙. 2022년 중국 단둥 출장에서 만난 조선족 사업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상이었지만 소문에 의하면 탈북 브로커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술자리에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 과장, 혹시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시오.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도청되고 있을 테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성호, 동생 부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동생이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보이부라고만 하고. 알아. 다 알아. 그날 밤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뿐이야. 탈북하는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단어는 금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 아버지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언니,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혜진이 때문에라도 가야 해. 하지만 보위부 소좌가 탈북하면 추격이 얼마나 심할지 알잖아. 우리 때문에 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건 내가 감수할게. 나한테는 김정은의 비자금 정보가 있어. 그게 우리의 생명보험이 될 거야. 다음 이틀 동안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첫째, 정보 백업이었습니다. 39호실의 모든 비자금 정보를 작은 USB 메모리에 복사했습니다. 중국 그림자 회사 127개의 계좌 정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비밀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아프리카와 중동 이권 계약서, 김정은 일가의 해외 자산 명세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USB는 우리의 생명보험이자 협상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둘째, 자금 확보였습니다. 제 명의의 중국은행 비밀계좌에 15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받은 커미션이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39호실에서는 암묵적으로 허용됐던 관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빼돌렸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경로 연구였습니다. 우회 인터넷을 통해 탈북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 다음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넷째, 가족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나는 남겠다. 아버지를 기다리겠다. 눈물이 났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산 어머니에게 탈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가족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혜진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잘 먹고 가거라. 힘들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 가면 꼭 연락할게요. 어머니도 나중에 오세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8월 27일 밤이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세대였습니다. 감시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보위부가 들이닥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원에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48시간 내 압록강을 건넙니다. 준비해 주십시오였습니다. 본문에는 제 신원과 가진 정보의 개요, 그리고 탈북 예정 경로를 간략히 적었습니다. USB에 담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혁수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동료의 휴대전화를 몰래 빌려 중국 단둥의 무역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암호처럼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물 인도권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으로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8월 28일 새벽 5시였습니다. 평양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동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이 도시를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공원, 학교 다니던 길,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밥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너희들이 먼저 먹어라. 동생 가족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열이 있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최소한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혜진이, 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USB 메모리였습니다. USB는 속옷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6시 30분, 집을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꼭 다시 만나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혜진이 잘 치료하고. 어머니는 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잘할 거다. 동생 잘 챙기고. 네, 어머니.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맡아왔던 냄새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날 때 관리원이 저를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일찍 출근하시네요, 박 과장님. 네, 오늘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평양역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새벽 일찍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신의주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무역 업무차 출장 간다는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장혁수였습니다. 화물 준비 완료. 오전 11시 신의주 남신시장 뒤 창고에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기차는 7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멀어져 갔습니다. 주체 사상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혜진이가 동생 부인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차는 4시간을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약 225km였습니다. 창밖으로 농촌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송에서만 나오는 평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11시 15분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와 남신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중국과의 밀무역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업무상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 뒤편 창고 지역으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장혁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 과장.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국경 경비가 강화됐어요. 박 과장 아버지 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죠?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리고 장혁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비용이 올랐습니다. 1인당 3만 달러씩입니다. 4명이면 12만 달러였습니다. 제 계좌에 있는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 수 있나요? 오늘 밤 자정입니다. 그 전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고 작은 전구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낡은 담요 몇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동생 부인이 혜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조금만 참아. 곧 좋은 병원 가서 치료받을 거야.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가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후 3시쯤 장혁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빵과 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오늘 밤까지 아무것도 못 드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식은 빵이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7시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혁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준비하세요. 자정에 출발합니다. 압록강까지는 차로 30분 걸립니다. 어떻게 건너나요? 보트입니다. 강폭이 좁은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너면 5분이면 됩니다. 경비는요? 매수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1시간 동안 그쪽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 안에 건너야 합니다. 해시태그 4. 압록강 도하. 밤 11시 30분 트럭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뒤에는 천막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타세요. 빨리요. 모두 트럭에 올랐습니다. 혜진이를 안고 있던 동생 부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부축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혜진이가 아파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천막이 열렸습니다.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앞에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약 200m 정도로 보였습니다. 강가에 작은 보트 한 척이 있었습니다. 고무보트였습니다. 4~5명이 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먼저 이 부부가 건너갑니다. 그 다음 당신들 차례입니다. 40대 부부가 보트에 올랐습니다. 장혁수의 부하 2명이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강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상류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어떻게? 동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혁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타세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요? 그들은 알아서 합니다. 지금 타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위의 보트를 향해 쏘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요.
저희는 다른 보트에 올랐습니다. 혜진이를 안고 있던 동생 부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붙잡았습니다. 보트가 출발했습니다. 노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엎드리세요. 총 쏩니다. 모두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혜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 부인이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물에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한 발이 보트 옆을 스쳤습니다. 계속 가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장혁수가 외쳤습니다. 제 손을 동생이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시간은 실제로는 5분이었지만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보트가 강 반대편 둑에 닿았습니다. 내리세요. 빨리요. 모두 보트에서 내렸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확성기로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와라. 조국을 배신하지 마라. 하지만 이미 건넜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쪽으로요. 장혁수가 앞장섰습니다. 강변에서 멀어졌습니다. 약 1km를 걸었습니다. 숲속 길이었습니다.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농가였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단둥으로 이동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혜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동생 부인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혜진이가 너무 아파해. 조금만 참아. 내일 단둥 가면 병원에 갈 수 있어. 동생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누나, 저기 봐. 압록강 건너편에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차량들이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추격대를 보낸 것 같아. 장혁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박 과장, 혹시 당신이 누군지 알려진 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중장이고 저도 39호실에서 일했으니 추격이 심할 겁니다. 39호실이요? 장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보통 탈북이 아니군요. 북한에서 전력을 다해 쫓을 겁니다. 새벽 4시 장혁수가 저를 깨웠습니다. 박 과장, 큰일입니다. 그의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조선족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긴급. 북한 고위 탈북자 체포 현상금 10만 달러. 여자 25세, 남자 32세, 여자 30세, 여자 아이 6세 일행. 신고 즉시 10만 달러 지급. 북한 당국 공식 발표. 10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원래는 단둥에서 기차로 선양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눈에 띕니다. 그럼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1인당 5만 달러씩입니다. 총 20만 달러입니다. 제 계좌에는 15만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5만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USB였습니다. 제게 북한 고위층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 정부에 넘기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알아채면 우리 모두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장혁수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 조선족 신문이었습니다. 일면에 저희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동생과 동생 부인 혜진이 사진도 있었습니다. 북한 국가 반역자 긴급 수배. 체포 시 10만 달러 지급. 중국 공안 협조 요청.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탈북자 박소연은 국가기밀을 절취한 중범죄자다. 39호실 핵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은 특별 추격조 100명을 압록강 일대에 배치했으며 중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동생이 신문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나, 이제 어떡해? 우리 얼굴이 다 알려졌어.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장혁수가 말했습니다. 제 차로 단둥을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검문이 많을 겁니다. 변장해야 합니다. 장혁수의 아내가 옷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농민복과 모자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흙을 조금 묻혔습니다. 동생과 동생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이는 큰 담요로 감쌌습니다. 마치 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오전 10시 냉동 화물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생선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었습니다. 이 트럭 뒤 냉동 컨테이너에 타세요. 선양까지 4시간 걸립니다. 냉동 컨테이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문소에서 냉동 컨테이너는 잘 검사하지 않습니다. 얼어 죽지 않게 담요와 핫팩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에는 얼어붙은 생선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온도는 영하 15도쯤 됐습니다. 4시간만 참으세요. 선양 도착하면 바로 꺼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요를 여러 겹 두르고 핫팩을 옷 안에 넣었습니다. 혜진이는 저와 동생 부인 사이에 꼭 안았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닫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해시태그 3. 냉동 컨테이너의 지옥.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핫팩과 담요 덕분에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혜진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추워. 조금만 참아, 우리 혜진이. 금방 도착해. 동생 부인이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인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양으로 생선 운반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열어보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굳이 열어야 합니까? 생선이 상하는데요. 규정입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컨테이너 문 쪽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진이의 입을 동생 부인이 막았습니다. 문잠금 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불법 선적입니다. 뭐, 어디? 저기요. 저 검은색 승용차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가까스로 넘긴 것이었습니다. 3시간째였습니다.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동생 부인이 다급하게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혜진이가 숨을 안 쉬어. 동생이 아이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 저체온증이야. 저는 제 담요를 벗어 혜진이에게 덮어줬습니다. 핫팩을 전부 아이 주변에 모았습니다. 혜진아, 정신 차려. 제발. 저도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혜진이가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그래. 혜진아. 엄마 여기 있어. 동생 부인이 울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장혁수였습니다. 저희는 컨테이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졌습니다. 혜진이가 위험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병원 가면 신고당합니다. 제가 아는 조선족 의사한테 데려가겠습니다. 장혁수는 저희를 선양 외곽의 작은 한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조선족 의사가 나왔습니다. 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혜진이를 진찰실로 옮겼습니다. 리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저체온증과 함께 기저질환이 악화됐어요. 당장 링거를 맞춰야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동생 부인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리 선생님은 빠르게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혜진이의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씌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제가 밤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쯤 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이 아이는 희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소연 씨 맞죠? 신문에서 봤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신고 안 할 겁니다. 저도 옛날에 탈북했던 사람입니다. 95년 고난의 행군 때 나왔죠. 리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지옥인지 압니다. 당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리 선생님은 저희를 자신의 집에 숨겨줬습니다. 한의원 2층이었습니다. 며칠은 여기서 쉬세요. 혜진이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감수해야죠. 제게는 북한에서 죽은 딸이 있었어요. 굶어 죽었죠. 혜진이를 보니 제 딸 생각이 나네요. 그날 밤 리 선생님은 저희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만두와 김치찌개였습니다. 3일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베트남이나 태국을 거쳐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직접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공안이 감시하거든요. 베트남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브로커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제게는 USB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국 정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연락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이 있어요. 리 선생님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 컴퓨터를 쓰세요. 우회 인터넷에 접속하면 추적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국정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국 선양에 있습니다. 추격이 심합니다. 10만 달러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정보는 안전합니다.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베트남이나 태국 루트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3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72시간 내에 베트남 하노이로 가십시오. 현지에서 우리 요원이 접촉할 것입니다. 암호는 평양의 새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흘 후 혜진이 상태가 좀 나아졌습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갈 때였습니다. 장혁수가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했습니다. 왕이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베트남까지 1인당 3만 달러입니다. 총 12만 달러요. 제 계좌에 있던 15만 달러 중 이미 12만 달러를 썼습니다. 남은 돈은 3만 달러뿐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선불로 3만 달러 주고 한국 도착하면 나머지 9만 달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선불로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9만 달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세요. 천천히요. 리 선생님의 도움으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왕에게 12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새벽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한의원 밖에 차 한 대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누나, 저 차 수상해. 동생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4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꽁안이다. 문 열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왕이 배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2만 달러를 받고 10만 달러 현상금도 받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꽁안이다. 문 열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리 선생님이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선생님은요? 저는 괜찮아요. 빨리요. 리 선생님이 앞문 쪽으로 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문 열어줄게요. 그 사이 저희는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혜진이를 아는 동생 부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부축했습니다.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골목 끝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장혁수였습니다. 빨리 타세요. 모두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왕이 배신했어요. 알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리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당신들이 그냥 환자로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었습니다. 장혁수는 저희를 선양 외곽의 장례식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장례식장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꽁안도 여기는 잘 뒤지지 않아요. 장례식장 지하에는 빈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넓은 방 하나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쉬세요. 내일 새벽에 베트남으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가나요? 화물트럭입니다. 광저우까지 가서 거기서 베트남 국경을 넘습니다. 이틀 걸립니다. 또 냉동 컨테이너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관 안에 숨어야 합니다. 관 안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이요? 장례업체 트럭입니다. 관을 실어 나르죠. 검문소에서 관은 열어보지 않습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해서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3. 관 속에 48시간. 다음 날 새벽 5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뒤에는 관 6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4개 관에 1명씩 들어가세요. 나머지 2개는 열지 마세요. 진짜 시신입니다. 진짜 시신과 함께 간다는 말에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담요와 물, 빵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48시간 동안 나올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이것을 쓰세요. 휴대용 간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어떻게 하죠?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세요. 관이 좀 더 큽니다. 동생 부인이 혜진이를 안고 관에 누웠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모녀가 함께 관에 누운 것처럼 보여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제 관에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관 안은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작은 환기구가 있었지만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야 했습니다. 위치 추적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례식장에서 광저우로 운구하는 겁니다. 서류 여기 있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관 안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관 안에서 간이 화장실을 쓴다는 것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자신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48시간 후 드디어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세요.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관에서 나오니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다시 차를 바꿔 탔습니다. 베트남 국경까지는 5시간이었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동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베트남 몽가이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의무엔이라는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여권 없이 어떻게 넘어가나요? 밤에 보트로 강을 건넙니다. 5분이면 됩니다. 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압록강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 강변으로 갔습니다. 작은 보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모두 보트에 올랐습니다. 노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총소리가 없었습니다. 5분 만에 베트남 땅에 닿았습니다.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응우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몽가이에서 하노이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 공안의 추격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 풍경이 보였습니다. 논밭,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 시장의 활기찬 모습들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누나, 이제 거의 다 왔어.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의무엔이 저희를 작은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세요. 그동안 한국 대사관 연락하세요.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빌려 국정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할까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대사관으로 직접 오지 마십시오. 베트남 공안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호안기엠 호수 북쪽 벤치에 앉아 계십시오. 우리 요원이 접촉할 것입니다. 암호는 평양의 새입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호안기엠 호수로 갔습니다. 하노이 중심부의 유명한 호수였습니다. 호수 북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중 한 가족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2시 정각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로 보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새들도 이런 날씨를 좋아할까요? 암호였습니다. 네, 평양의 새들도 자유로운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신분은 묻지 마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한국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성훈 요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들을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사관에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 요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베트남 정부에 당신들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공안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일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입니다. 내일이면 자유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새벽 3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베트남 공안인가? 문 앞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김성훈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김요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베트남 공안이 당신들 위치를 파악했어요. 1시간 후면 여기 올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내일 저녁인데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방콕으로 가야 합니다. 육로로요. 방콕이요? 네. 태국은 탈북자들에게 우호적입니다. 방콕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짐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호텔을 나왔습니다. 김요원의 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베트남 태국 국경까지는 10시간이었습니다. 20시간을 달렸습니다. 베트남을 종단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김성훈 요원이 말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국 측에 이미 연락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국정원 명의의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요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는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사히 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검문소로 걸어갔습니다. 태국 이민국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위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대화가 오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통과하세요.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방콕까지는 버스로 12시간이었습니다. 태국의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정말 한국 가요? 그래, 혜진아. 이제 곧 도착해. 한국 가면 병 나아요? 응,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혜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탈북자 신분으로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관 영사가 저희를 면담했습니다. 여러분을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오후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이 39호실에서 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김정은 정권의 모든 비자금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영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대사관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 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을 넘겨라. 국가 반역자를 넘겨라. 북한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외 북한 공관원들과 친북단체들이었습니다. 영사가 들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탑니다. 내일이면 정말 한국 땅을 밟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그래, 잘한 거야. 우리는 살기 위해 왔어. 혜진이를 살리기 위해 왔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이미 숙청당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고초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되면. 희망 없는 위로였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대사관 차량 3대가 저희를 호송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도 앞뒤로 따라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이었습니다. 특별 통로로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수속을 모두 도와줬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비행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혜진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모, 저게 비행기 날개예요? 그래, 혜진아. 저 날개로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방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다가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음료 드시겠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25년 만에 한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진짜 한국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물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였습니다. 드라마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고추장과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맛있다.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오후 9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국장 끝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카메라들도 보였습니다. 김성훈 요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탈북 이유가 무엇입니까? 39호실에서 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정은의 비자금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국정원 직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와! 혜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국정원 본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USB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3시간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소연 씨, 이 정보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이 50억 달러라고 하셨죠? 당신이 가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80억 달러가 넘습니다. 80억 달러. 약 10조 원이었습니다. 이 정보로 우리는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자금도 막을 수 있어요. 당신은 나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겁니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요. 2025년 9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희귀 뇌전증에 대한 신약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치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오늘 혜진이의 7살 생일입니다.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모, 케이크 너무 예뻐요. 혜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건강한 얼굴입니다. 북한에서 죽어가던 아이가 아닙니다. 초 7개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혜진아, 소원 빌어. 네. 혜진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탈북민 단체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숙청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으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편지를 쓸 수도 전화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어머니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빛이,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북한에서는 밤의 암흑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밤에도 나처럼 밝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빛입니다. 이 사연을 읽으시는 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들은 이 나라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196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을 일으켰습니다. 1970년대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수출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만든 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여러분은 이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북한 특권층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배가 고프면 밤에도 식당이 열려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꿈꾸고 싶은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